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로티 얘기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특히 교육자들이 굉장한 도전에 직면해 있잖아요. 어, 학생들한테 글 써오라 그랬더니 수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글 쓰기 시작했어요. AI가 다 가르치는데 교수의 강의가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전들을 보면 이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이제 미국의 상황도 결국 이런 상황의 귀결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러스트 벨트에 있는 백인들. 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자, 또 AI의 발달과 일자리의 변화. 지금 AI가 그 매일매일 놀랄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대학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그 팔란티어 이런 데서 이제 AI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재앙이나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음, 논제가 됐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다양한 문화적 갈등이 심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 성, 지역, 세대, 인종, 종교 등등의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민주주의는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선생님들과 제가 공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듀이나 로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인적 자원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어, 어려서부터 제가 들어온 얘기가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지하 자원도 거의 없어서 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말하자면 자연 자원이 없으니까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산업 시대의 낡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교육한다라는 게 그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누가 스스로 자원이 되고 싶겠어요. 이거야말로 파시즘적인 발상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자원으로서 희생해,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되고요. 과연 그 사람들을 그런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의 민주주의 프로젝트로서 어, 만들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이걸 적용해 볼 때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관용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용주의자들은 일단 본질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데, 자, 그럴 때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도 고민해야 되고, 말하자면 가방끈 길고 무슨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위와 로티의 그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이고요. 외부의 힘으로부터가 아니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 니체가 말하는 어떤 초인 뭐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이거를 어떤 내가 아닌 거대한 힘에 의존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간. 자, 다른 한편에서는 상상력. 이 상상력은 이제 실용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천을 통해서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퍼스가 말한 프래그마틱 맥심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기존의 제도와 관습이 어떤 것인지 보고 자, 그걸 바꾸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상상력을 통해서 제시해보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통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뒤가 말하는 경험의 재구성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공감 능력 뒤가 말하는 그런 어떤 계층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능력, 그리고 연대, 타자와 힘을 합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잔인성에 맞서서 싸우는 인간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실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덕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덕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로티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그 본질주의에 입각해서 이론과 실천을 생각했던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의 관점이 이제 일반화된 그런 문화를 철학적 문화라고 불렀어요, 로틴. 말하자면 필로소퍼 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필로소퍼 킹이 발견한 그런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구원적 진리죠. 자, 그런 진리를 발견한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에 나서야 된다. 자, 이런 걸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서의 이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이게 이제 철학적 문화의 모토예요. 자, 이걸 로티는 문학적 문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터러리 컬처.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문학적 문화에서는 수많은 사적인 진리들이 공존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가 진짜 진리다. 이걸 주장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공존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자, 이러한 문화의 모토는 자유를 돌보면 진리는 스스로를 돌본다라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진리를 떠들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사회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 이게 루티가 생각하는 문학적 문화. 자, 그래서 어, 루티는 우리가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티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루티 사상의 결론을 제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오독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루티 같은 사람은 아예 스트롱 미스리딩을 권장하거든요. 그냥 오히려 강하게 오독하는 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이제 오독을 해보면 루티의 결론은 리버럴 아이러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이면서 아이러니스트인 인간. 이게 말하자면 시인이면서 혁명가인 인간. 이게 문학적 문화의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걸 끌어내기 위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로티는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하고 이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철학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공적인 영역의 실천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루틴은 이론이라는 거를 사적인 영역에 한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라는 것은 아, 자기 자신을 창조하기 위한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론이 그러면 다른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진리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그 전공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칸트 안에 다 있어. 모든 것을 해결이 다 말했어. 뭐 이런 입장이에요. 뭐, 그걸 뭐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의 이론을 만들면 돼요. 근데 로티가 볼 때 이거는 칸트는 말하자면 그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이성, 감성,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한 편의 소설을 쓴 거야. 말하자면 자기 완성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통해서 칸트는 자아를 창조하고 있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작업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로티의 관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독특함을 뽐내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진리에 뭐 연결돼 있다라든가 굳이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로티 부인이 그 메리 로티인데 제가 포닥 갔을 때 너무나도 잘해준 고마운 부인이기도 한데 그 로티의 그 미발표 논문 몇 개를 모아서 이제 유고집을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어, 시로서의 철학이야. 근데 우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 번역은 아마 철학이 시가 될 때 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티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도 하나의 시예요. 그거는 한 이론가가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서술한 한편의 시라는 거죠. 자, 그
이 자아창조의 욕구, 이게 이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존의 그 철학적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어, 문제 제기와 이 욕망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확실성에 대한 탐구가 이 사람의 말하자면 필생의 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 확실한 지식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회의가 나오고 코기토 에르고 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해럴드 블룸이라는 그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셰익스피어 연구가인데 이 사람이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해럴드 블룸은 그러니까 데카르트적 불안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어요. 영향에 대한 불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근대까지의 이 본질주의적인 철학자들은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한 진리가 아닐까 봐 불안해했는데, 자, 오늘날 자율성을 추구하는 어, 이 니체 이후의 어, 이, 말하자면 이론가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미 누군가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불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개별성이죠. 독창성. 그러니까 한 시인이 시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아무도 쓰지 않은 시를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그, 그 사람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복제품이 아니다. 어? 나를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필요가 없잖아. 나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우주의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인간. 이게 말하자면 자율성을 추구하는 사적 완성을 욕망하는 이론가의 태도거든요. 자, 모든 시인들은 선배 시인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처음에 선배 시인의 시를 흉내내는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시를 쓰고 그걸 자기 시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의문이 남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던 선배 시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는가? 내가 아무리 새로운 시를 쓰려고 해도 거기에는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 여기서 이제 로티가 아이러니스트라는 개념을 끌어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철학자와 아이러니스트를 가르는 기점입니다. 철학자들은 종결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통일하고 싶은 거죠. 철학사를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걸 내가 해결한다라고 그 다음 철학자가 등장해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그걸 이제 종결에 대한 욕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게 본질주의적인 철학자들이죠. 자기가 최종적인 이론가이기를 꿈꿔요. 자, 내가 이제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서술했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비트겐슈타인도 그랬잖아요.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 이거 쓰면서 자, 이제 내가 철학 다 끝냈고 자, 마지막 문장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 그러고 이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자, 이게 모든 철학자들한테 공통적인 속성이라면 로티가 말하는 자아창조를 꿈꾸는 아이러니스트는 그런 욕망이 없는 인간.
그런 아이러니스트의 전형이 프루스트예요. 자,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다 읽으신 선생님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수완내 집 쪽으로인가요? 그거 읽다가 계속 포기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소설이. 근데 그게 10권이 넘어가잖아요. 어, 그 프루스트의 이 소설은 정말 사적인 소설이에요. 자기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뭐 마들렌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냄새가 나를 어떤 추억으로 이끌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프루스트는 뭘 하고자 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장광설로 늘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프루스트가 이 책을 마치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나는 소설 쓸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소설을 열 몇 권 써놓고 이제 와서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됐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로티가 볼 때는 이 프루스트 같은 사람은 어, 자기의 유년기부터 쭉 그 이야기를 쓰면서 소위 말하는 여기 영향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배했던 아버지를 자기가 서술함으로써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죠. 자, 이것이 말하자면 아이러니스트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 없는, 그냥 자기 걸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어휘로 재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루티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재서술에 대한 재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텍스트를 우리가 재서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재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메타포로 나름의 맵시를 뽐내려는 시도고 이 재서술의 과정 자체가 자아를 창조하는 행위라고 보는 게 루티의 관점인데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메타포로 나름의 맵시를 뽐내려는 시도. 이게 이제 로티의 프로이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자율성을 강조한 철학자로서는 이제 니체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니체는 너무 엘리트주의에 경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를 비판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물구나무선 플라톤이 돼버리죠. 예컨대 니체가 볼 때 인간 대부분은 죽어가는 동물이에요. 말하자면 자율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부화내동하고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자, 이거는 죽어가는 동물에 불과하고 개 중에 뛰어난 몇몇 사람만이 그 자율성을 획득하죠. 그게 초인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동물이고, 어, 이제 그런 이제 슬픈 상황을 그나마 이제 바꿔준 것이 프로이트의 인간에 대한 서술이죠. 프로이트가 볼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각의 삶이 다 영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적인 욕망과 그 문명적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초자 사이의 싸움을 늘 우리가 중재하면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말하자면 한편의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커다란 욕망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중재를, 타협을 하고 중재하면서 우리 자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아는 모든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고유한 메타포. 이걸 이제 로티는 파이널 보캐블러리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어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게끔 하는 고유한 어휘를 스스로 창안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아이러니스트의 과제죠. 그래서 그러한 메타포로 나름의 맵시를 뽐내려는 시도가 우리 모두의 삶이다. 이런 서술은 듀이가 앞에서 말한 개성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고 능력과 소질도 다르고 관심도 달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듀이적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창조라고 하는 과제를 프로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로티가 그런 듀이가 말하는 개성을 이렇게 재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라는 책에서 로티가 두 소설가를 이제 그 인용하고 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나보코프고 한 사람은 조지 오웰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로티 스스로 중에 스트롱 미스리딩을 시도를 하는 것인데 나보코프는 로리타의 작가로서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평론가가 이게 심리주의 작가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보코프의 소설들은 대체로 비윤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리타에선 소아 성애자가 나오고 다른 소설에서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망상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그런 소설들을 왜 사람들이 읽느냐? 예컨대 뭐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로티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나보코프야말로 그 아이러니스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공적인 소설이라고 본.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스트는 자기의 삶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서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무감각의 괴물이라고 불러요. 이 나보코프의 로리타에도 이 주인공이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의 삶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아예 그냥 관심이 없거나 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요. 그래서 로티가 볼 때 나보코프가 이런 얘기를 왜 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이 어떻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오히려 나보코프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로티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타자의 고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천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 조지 오웰도 이제 나보코프하고 정반대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보코프가 조지 오웰의 소설을 가지고 시사적 쓰레기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학가가 진정으로 다뤄야 될 것을 안 다루고 엉뚱하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이었죠. 자, 그런데 조지 오웰의 작품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 자, 1984에 나오는 그 고문하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고문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자,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5다라고 하는 걸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가 무너진 사회가 어떻게 잔인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론하지만, 로티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 더하기는 4가 아니고 5다라는 걸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문을 왜 하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고문을 위한 고문을 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자, 그건 뭐냐면 진리를 위한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연구자랑 똑같은 거예요.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예술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듀의적 도구주의에 정반대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아이러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완성에만 매몰된 무감각의 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스트에 대한 서술이라고 루틴 해석하는 거예요. 꽤 흥미로운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루티가 볼 때 이 아이러니스트는 자신만의 어휘로 자신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시키고자 하지만 그 어휘가 과연 최종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서술해 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인물이. 이건 듀이가 말한 가소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자, 아이러니스트의 최종 목표는 파이널 보캐블러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한 편의 드라마로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게 충족될 때 이 사람은 자율적이다라고 믿고 흡족해하죠. 그러나 어, 거기서 그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는 죽은 인간이 되는 거야. 아이러니스트가 왜 아이러니스트냐면 그런 걸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찾은 건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뒤가 말하는 가소성을 유지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아이러니스트 개념은 리버럴리스트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리타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 그래서 로티는 리버럴 아이러니스트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리버럴리스트가 되는 거. 왜냐하면 리버럴리스트가 아닌 아이러니스트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리버럴리스트이면서 아이러니스트인 인간, 그러니까 시인이면서 혁명가인 인간이 돼야 된다. 물론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뭐 폭력적인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실용적인 의미에서 기존의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와 관습을 바꾸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간 혁명가죠. 자, 아이러니스트는 뭐 이런 인간이고 반면에 리버럴리스트는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잔인성을 없애기 위해서 실천적인 연대에 나서는 인물이고, 리버럴리스트에 대한 로티의 규정은 잔인성이야말로 우리가 행하는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그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 하이에크식의 시장 자유주의 또는 노직 같은 사람이 말하는 리버테리아니즘 이런 쪽에서 해석되잖아요. 근데 로티가 말하는 리버럴리스트는 그 정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그 진보주의자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버럴 아이러니스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 번역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자, 근데 이 양자는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통합시키지 않습니다. 루트가 일부러 어, 자, 그 통합할 때 오는 전체주의적인 위험 때문에 그렇죠. 이 리버럴리스트의 기본적인 덕목은 타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스트는 자기 삶의 책임의 문제를 고민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고통과 굴욕을 없애는 것이 리버럴리스트의 1차적인 과제고요. 도덕적 행위를 그런 의미에서 재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 우리의 모든 규범이나 지식은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하는 것이라서 초역사적인, 몰역사적인 그런 보편적 도덕률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인 수 있는 이유는 도덕률에 따를 수 있는 실천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칸트 얘기잖아.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을 되게 특별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도덕을 만든 것이지, 무슨 칸트가 말하듯이 저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들처럼 도덕률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어, 이 실용주의자들이 볼 때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 새로운 재서술이 필요해요. 도덕을 발전시키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재서술하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고통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런 걸 제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미니즘의 역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가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되었냐면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열심히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것도 요새 PC 문제로 뭐 수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요 그림은 뭐냐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검둥이 짐이 허클베리 핀하고 친구로서 평소에 잘 놀았는데 얘가 탈출을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해서 총 들고 그때 이제 숲속에서 놀던 허클베리 핀을 만나요. 자, 허클베리 핀은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자, 얘를 주인한테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가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죠. 이건 소유물이고, 자, 그 당시의 도덕은 소유물을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게 도덕적인 것이에요. 자, 근데 허클베리 핀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얘가 도망가는 걸 도와줬어요. 자, 이 순간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재소수를 한 거예요. 허클베리 핀은. 자, 흑인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재소수한, 인간의 범주를 바꾼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단적인 사례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잔인성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재소술이 필요하다. 이게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인데, 이제 듀이의 철학의 재구성의 관점을 현대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저는 로티의 이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는 개념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로티 연구자라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 칸트 전공자들은 다른 얘기 하겠죠. 뭐 다 존중합니다. 아, 내 삶의 마지막 어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이러니스트의 질문이죠. 그 다음에 타자의 고통에 대해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 이 리버럴리스트의 물음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시인이자 혁명가로 길러내는 교육. 이건 꼭 뭐 제도권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교육의 과정에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상상력,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이제 시인이자 혁명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AI는 이제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미 이제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 것은 그 전까지는 우리 두뇌 속에 있었던 지식을 밖으로 부려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데니얼 데니시라는 심리 철학자가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어, 우리가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 두뇌 속에 다 갖출 수밖에 없었어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나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그 인덱스만 찾으면 필요한 지식을 뽑아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부려놓았다면 이제 AI를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추론 능력, 사고력을 이제 부려놓았다. AI에 이제 어, 넘긴 거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남냐? 인간이 이제 깡통이 됐는가? 이제 바보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지식도 꺼내놨고, 추론력, 사고 능력, 이런 거 다 꺼내놨으면 그 자리를 뭘로 메꿀 거냐? 가 문제인데, 자, 그 자리는 이런 파이널 보캐블러리, 새로운 메타포, 아, 고통을 일깨우는 재서술, 자, 이런 걸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발달할수록 인간 간의 소통은 더 중요해지고 인간 간의 연대는 더 강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달할수록 이슈가 뭐냐면 인간들이 AI한테 잡아먹히게 되지 않는가를 다 두려워하잖아요. AGI가 이제 금방 등장할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한 채 AI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런 걸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뒤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것인가를 어젠다로 삼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슈퍼리치들이 그런 건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니네들은 그냥 돈이나 받고 노예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날 사회철학적인 문제고,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이 교육과 사회적 희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철학과 사회적 희망이라는 책에서 그 로티가 재밌는 에세이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2096년에 되돌아보기. 네, 그걸 1996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100년 후의 미국을 상상한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로티가 어떤 상황을 상상하냐면, 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200배 이상을 받는 CEO들이 존재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게 이상하다. 자,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기관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고, 미국은 내전에 돌입해서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에서 어떤 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제 미국은 암흑기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미국이 재건될 거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재건된 미국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규범과는 전혀 다른 규범으로 작동하는 미국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누가 더 많이 나누는가,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새로운 미국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써놔요. 이거는 이제 듀이와 휘트먼의 낙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내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로티가 1996년에 우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무슨 IC 이런 거 동원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갔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제 로티는 내전을 통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그렸지만, 그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귀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만들기라는 책에서 루테는 미국 좌파의 어젠다를 새로 제시하는데, 자, 루티의 아버지는 미국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뒤를 따라서 트로츠키 조사위원회에 다녀온 다음에 트로츠키주의자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탈퇴하고, 말하자면 그 어, 로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 미국의 좌파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돈의 문제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강단 좌파들은 전부 다 아까 말한 그 기후 문제, 성 문제, 인종 문제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문화적 좌파라고 부릅니다. 컬처럴 레프트. 이 문화적 좌파가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말하자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 백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어떤 정치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구좌파들은 다 소멸했잖아요. 공산당도 없어지고 메카시즘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마땅한 당이었죠.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 좌파가 있었냐? 미국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온통 페미니즘의 문제, 기후 문제, 뭐 이런 정체성 정치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 그것도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정체성 정치니 뭐니. 막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지고 이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티의 제안은 구좌파와 신좌파,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에 기반한 좌파와 문화적인 운동을 중시하는 문화적 좌파들이 연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하나를 대체하거나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끌고 가지 않으면 미국은 큰일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려면, 어, 자, 지금 뭐 글로벌한 현상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극우 정당들이 막 날뛰고 있잖아요. 막 1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젊은이들이에요. 20대 청년들. 얘네들의 지지가 제일 높아요. 왜 이런 상황에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듀이가 말하는 의미의 민주적인 실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교육의 모델은 미국의 그 수월성 교육이잖아요. 경쟁을 하고 이제 기후 문제도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저 스탠게르스라는 그런 학자도 있죠. 자, 미국의 학자들은 퍼블리쉬 or perish 이거 수십 년 동안 얘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논문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미국 학자들의 기본적인 모토고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 속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성찰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뒤처져요. 자, 끊임없이 결과를 내야 되고, 그 펀딩은 주로 슈퍼리치들한테서 옵니다. 돈 많은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연구 결과를 엄청나게 쏟아내야 유능한 과학자로 인정받아요. 자, 각각의 과학기술의 분야에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을 통합했을 때 어떤 귀결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안 해요. 그, 거기서 어떤 재앙이 결과된다면 그걸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도 없어. 그런 연구하면 뒤처지고 탈락해요. 자, 이게 결국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의 연구와 교육의 환경,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민주적인 연대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는 거. 우리의 교육 현장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교육 모델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아이들을 동료로서가 아니고 경쟁자로 보게 하고 뒤처지는 애들은 무시하게 하는 규범을 익히고 자, 이런 상황의 귀결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애들이 보수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인한 교육을 시킨 거죠. 멍청한 애들은 무시해라. 멍청한 아이들은 사회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주입시킨 애들이 당연히 극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애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교육 현장이 그렇게 돼야 된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장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들으면 그냥 헛소리 하고 있네라고 들릴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육대학원에서 뒤에 민주주의 교육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중학교 선생님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 이건 한 번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떠드는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애들을 때려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근데 듀이 같은 사람은 그걸 사실상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 학교를 한 8, 9년 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스페니시 계열의 노동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가 공장에 출근하고 나면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모아서 실험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듀이가 가장 중요하게 어, 여겼던 교과 중에 하나가 요리입니다. 애들은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점심을 만들어 먹게 하면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지성을 활용해요. 그래서 배워요. 거기에는 뭐 생물학, 화학, 수학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죠. 미학 네? 이런 것들. 요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죠.
자,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자,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과연 그 헛소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히 뭐 헛소리죠.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론가들의 덕목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희망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제도를 고치고 무슨 뭐 관습을 형성했을 때 도래할 어떤 먼 미래의 유토피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의 태도로서 어,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 형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 거기서 어떤 희망이 자라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듀이나 휘트먼도 무슨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 적은 없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갖는 거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죠.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인 희망을 갖는 근거가 뭐냐? 라는 물음은 불필요한 물음이다. 실용주의자들은 그냥 희망한다.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요 정도 하고요. 네, 선생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자,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고민들 아마 다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EBS에서 어린 철학자라는 프로그램 이제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문 갔을 때 이제 AI 시대에 이제 직업에 관련된 걸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철학 토론을 하는데 교사는 과연 사라질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사라질 거라고. 아이들이 내린 결론은 그거였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성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간 사이의 소통과 연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할 일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겠다. 약간,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